여기 이번 원격 대안적 봉사 프로그램 시범 운영 참여 기간 안전자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희 이제 먼저 참여하고 계시는 KCOC 식구분들부터 먼저 인사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시고 계시겠지만 저는 라오스 필드 매니저 권신영이고요. 이제 전 아시아협력기구에서 또 단원으로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참 선생님 여기서 뵙고 있는데 너무 빨리 라오스 가고 싶은 마음도 들고 어쨌든 이렇게 안전자문 라오스 기관들 이제 참여를 할 예정인데요. 오늘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번제 매니저님 소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라오스 코디네이터, 현 필리핀 매니저, 그리고 지금 한국에 있는 이건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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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VND 총괄부의 박현정이라고 하고요. 라오스에서 지부장님은 출장 갔을 때 뵀었던 것 같아요. 저희 네. 안전자문에서 저희도 너무 몰라가지고 저도 참관하고 좀 배우려고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시아협력기구 박송희 간사님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시아협력기구 담당하고 있는 박송희 간사입니다. 제가 지금 재택 중이라 아이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모수가 아니라 튀어나올 수도 있어가지고 조금 양해를 환영합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모식 지부장님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아시아협력기구 라오스 지부장 이모식입니다. 11년째 여기서 살면서 더운 줄 몰랐는데 한국에 갔다가 4개월, 본의 아니게 4개월 동안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 추위에 익숙해지고 날씨가 금방 완전히 한국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다시 돌아오니까 너무 덥고 너무 힘들고 지금 처음으로 이렇게 힘들어 본 거 처음이에요. 라오스에 와서. 근데 지금 이제 진행되려고 했던 그 사업들도 계속 지금 딜레이 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지 더 마음도 어려워서 그런지 어쨌든 온지 경기 기간 빼고 한 지금 2주 됐는데, 아니 2달 됐는데 그 사이에 4달 동안 쪘던 5kg가 다 날아가 버리고 다시 이제 예전의 몸무게로 돌아왔습니다. 하여튼 다이어트 하시고 싶으신 분 라오스로 오세요. 확실하게 빼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안전자문 또 진행해 주실 최영배 대표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자문을 맡은 세이프티의 최영배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전자문에 앞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몇 번 또 말씀드렸기도 했지만 저희가 이 대안적 봉사 프로그램 9월, 10월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기존에 이제 봉사단 프로그램이 운영 또 축소되었고 앞으로도 이전과는 좀 다른 방법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대에도 저희가 계속해서 현재 이제 지역 사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NGO 그리고 NGO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지역 사회를 위해서 우리 기존 봉사단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야 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런 대안 마련을 위해서 대안적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 이제 현지 기반 봉사단원과 원격 단원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프로그램 시범 운영을 통해서 좀 데이터를 쌓고 또 이것이 내년까지 이어져서 이 프로그램이 정규화가 되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현지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현지 기반 단원 프로그램 진행하시는 이제 아시아 협력기구 그리고 현지 기반 단원들 왜냐하면 현지에서 이제 안전 관리 부분이기 때문에 네, 해당이 되시고요. 이번 참여 기관입니다. 참여 기관은 총 12개 기관에서 31분의 단원분들이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네, KCOC는 이제 안전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또
안전 교육을 제공을 해서 봉사 단원분들의 안전을 도모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참여기관과 현지 지부 기관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비합니다. 또 참여기관, 현지 지부 기관에는 봉사 단원을 관리하는 담당자분이 이제 지부장님 이렇게 계신 것처럼 단원에게는 이런 안전교육을 제공하고 또 기관에게는 지금처럼 1:1 안전 자문을 드리면서 봉사 단원을 보호하고 또 안전적으로 그리고 즉각적인 발생하는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KCOC에서 이런 안전 자문과 안전 교육을 단원과 기관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저희가 이 단원분들 모시고 안전 교육을 진행했을 때 사진입니다. 단원분들 다 참여를 잘 해주시고 또 대표님께서 교육 정말 잘 진행을 해주셔서 단원분들이 만족감을 많이 느끼시고 또 안전한 단원 생활 할 수 있겠다라고 많이들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네, 참여기관 안전자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어떻게 또 유의해야 되는지 코로나19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고민 그리고 안전관리 체계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런 관련된 개념들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안전관리 체계 수립에 대한 참고사항 그리고 또 유의사항 등을 대표님께서 자문해 주실 예정이십니다. 오늘 자문해 주실 최영배 대표님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자면 지금 현재 저희 KCOC 봉사단 안전자문위원을 맡아주시고 계시고요. 이제 공군 중용 정보장교로 전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엔에서 조지아라든지 네팔, 그리고 남수단 등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고요. 저희 KCOC를 비롯해서 코이카, 어린이재단, 대한적십자사 등 다양한 기관의 안전관리 교육을 담당해주고 계십니다. 그럼 오늘 안전자문을 진행해 주실 최영배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침 시간에 지부장님 시간 맞추시냐고 굉장히 힘드셨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게 교육이 아니고 자문이기 때문에요. 지부장님 뭐 옆에 누가 왔다 갔다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가능하면 그냥 마이크를 켜고 계속 같이 저희랑 이야기를 나누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그리고 박소희 간사님도 주변에 아이가 왔다 갔다 해도 괜찮습니다. 즐거운 소리니까 네,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궁금하신 사항 또는 혹시 제가 조금 더 도와드릴 만한 사항이 있으면 오늘은 일방적인 교육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부분을 제가 좀 긁어드릴 수 있는 시간으로 그냥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월요일부터 해서 전 세계를 돌아가면서 지금 이렇게 미팅을 1:1로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어제 루안다 같은 경우에는 2시간이 넘는 한 2시간 반 정도 되는 시간을 주로 지부장님이 필요하신 사항들을 답변 드리는데 시간을 좀 할애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부장님들 입장에서는 어떤 풀지 못할 숙제 같은 것들이 있으셔도 쉽게 어디다 물어보거나 또는 대답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우신 사항들이 좀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좀 답변을 드리다 보니까 저희는 2시간이 그래도 길다고 생각하고 잡았었는데 2시간 반이 되는 그런 시간 동안 또 질문을 하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제가 보기에 아시아협력기구는 우선 자체적으로 안전 규정을 가지고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홍희 간사님?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만드신 안전 규정을 중심으로 해서 혹시 수정이 필요하다고 느끼시거나 아니면 적용하시는데 지부장님께서 이런 면은 좀 불편한 것 같다. 이거는 좀 맞지 않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있으신 부분이 있으면 같이 한번 토의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회의에는 KCOC 직원들께서 3분이나 들어와 계시지만 사실 이분들은 참관인이십니다. 그냥 오늘 저희 자문이나 또는 질의응답에는 별로 참여하실 권한이 없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있겠습니다. 두 분께서 이 모든 시간을 활용하셔서
원하시는 얘기 또는 협력기구 본부에서 지부장님께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이나 또는 지부장님께서 본부에 건의해서 규정을 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면 보다 좋은 솔루션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선 얘기를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현재 가장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또 지부장님도 계속 말씀하시다시피 한국에서 또 모처럼 오랜 시간을 지내다가 돌아가셔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 이 코로나라는 이 환경에 대해서 지금 현장 지부에서 느끼시는 이 업무는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나요? 지금 현장에는 뭐 다른 거는 위험 요소는 사실 없고요. 지금 라오스는 지금 해외에서 유입된 환자 19명의 환자가 발생한 이후에 해외에서 유학했다가 돌아온 사람들 아니면 해외에서 유입된 사람들 중에서 몇 사람들이 발견돼서 그 뒤에 한 4사람이 발견되는 바람에 그래서 조금 더 지금 조치가 계속 아직 풀리지 않고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지금 어떤 그런 낌새 위험료 요소는 전혀 뭐 인지되지 않고 있고요. 다만 그런 정책적인 이유로 인해서 현장에 저희가 이제 이동 진료라는 프로젝트와 또 그다음에 아이들을 여기 와서 학생들이 와서 저희 센터에 와서 교육을 받는 그런 이제 교육 프로그램과 의료 프로그램 두 가지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저희가 이제 가서 하는 이런 행위들이 나중에 사람들을 모이게 되고 50인 이상, 100명 이상이 모여서 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는 기본 조치 때문에 저희가 그런 이동 진료 활동을 지금 못하고 있고 소규모로 하는 뭐 5명, 10명 이제 이런 식으로 와서 진료하는 그 진료는 지금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현재 우리가 어떤 이 코로나로 인한 어떤 이게 달라진 환경이지 실제로 어떤 위험이 지금 현재 어떤 보이는 위험은 현재로서는 지금 없고요. 인근 지역에 태국에서 조금 있는데 태국이나 모든 국경이 지금 다 봉쇄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어쨌든 안전하게 그리고 또 사회주의 국가라는 공산주의 국가라는 특수성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 있는 편이라서 현재로서는 크게 큰 문제는 자체적인 어떤 코로나로 위한 위협은 현재로서는 없지만 그러나 이거로 인해서 지금 아까 말한 그런 정부의 제한 조치 이것들이 이제 실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참 라오스는 참 제가 봐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에 굉장히 잘 대처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맨날 그 K방역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L방역이 훨씬 난 것 같습니다. 네, 이 K방역 제가 봐서는 별로 성공하지 못한 것 같아요. 네. 제가 자료를 한번 좀 같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지부장님께서는 23명, 22명을 말씀하셨는데요. 이 숫자는 솔직히 저희한테 의미가 없습니다. 네네. 지금 의미가 있는 숫자는 지금 현재 환자가 몇 명이냐는 거예요. 네네. 라오스의 큰 땅덩어리 내에 요 밑에 보시면 액티브 케이스라는 게 나오죠, 숫자가. 네네네네. 보이십니까? 네네. 지금 이 큰 땅덩어리에 한 명 있다라는 거거든요, 환자가. 네네. 네. 물론 이 뭐 밀림 지역 어느 구석에 환자들이 잠재해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지부장님 설명해 주신 대로 라오스 같은 경우에는 수도와 루앙프로방 두 군데 외부에서 유입된 환자로 인해서 생겼던 23번의 기록을 가지고 있지만 우수한 의료시설 덕분인지 아니면 초기 그 격리를 잘한 탓인지 몰라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 넓은 국토에 현재 환자는 단 1명이라는 숫자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지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라오스의 위험 그러면 지금 이 1명이 위험이라는 겁니다. 23명이 위험이 아니고요. 그렇죠. 네, 지부장님 혹시 우리나라는 지금 사망자가 얼마나 나왔는지 아십니까? 지금 350 몇 명 아닌가요? 맞습니다. 350명이 네. 이미 넘어갔죠. 네. 전체 누적 환자 수만 해도 뭐 만 명이 넘어간 숫자인데 네. 그러면서도 우리는 우리만 잘하고 있다고 지금 큰 소리를 빵빵 치고 있지만 오히려 제가 봐서는
라오스 또는 베트남 이런 국가들의 사례를 배워와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지부장님 현재서 하시는 일이 제가 지금 문서로 봤을 때는 보건의료 사업 쪽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네네. 지부장님께서도 의료 업무를 네, 하시는 예, 제가 의료인이신가요? 의사입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면 오히려 이 분야에 네. 대해서는 전문가시겠네요. 네. 예.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셨는데요. 실제 이동 진료 또는 대면 진료들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네. 그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어떤 대처 방법들은 어떤 걸 강구하고 계신가요? 지금 뭐 현재로서는 뭐 아예 지금 이 자체가 지금 불어된 상태라서 저희가 뭘 거기에 따른 어떤 다른 조치는 할 수 없지만 일단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마스크 쓰고 그다음에 실제로 그들하고 밀접하게 접촉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도로 좀 거리를 두고 환자들이 이제 환자들을 모아놓고 위생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일반 보건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교육도 같이 이루어지고 실제적인 대면해서 진료하는 형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코로나가 지금 만연한 상태라면 아예 진행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어떤 대책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아예 진행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죠. 왜냐하면 환자를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방호복을 입고 그다음에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중에 그런 환자가 만약에 있는 상태라면 이 전체가 다 위험에 노출되는 거고 그러니까 아예 지금 그래서 더더욱 정부에서도 지금 이걸 아직 허락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라오스가 왜 이제 지금 말한 것처럼 한 명의 환자 그것도 뭐 지금 이미 격리돼서 증상은 없지만 격리해서 이렇게 지금 있는 상태인데 이거는 뭐냐면 사실 면적으로 봐서는 우리나라 남북한 합친 것보다 더 큰 데에 비해서 인구수는 700만 명.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국가 자체가 자동적으로 격리가 돼 있는 상태죠. 자가 격리가 너무나도 잘 맞습니다. 이루어져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물론 해외에서 유입되는 부분도 있지만 동네에서 동네 간 이동하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제한돼 있는 그런 상태예요. 지금 다른 지역들도요, 시골에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 동네에서 생겨서 그 동네에서 그런 소문들은 있어요. 어떤 막 갑자기 몇 명이 죽었다 뭐 이런 말은 있는데 그 사람이 진짜 코로나 때문에 죽었는지 아닌지 평상시 자연사인지 아닌지조차도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통제돼서 그것들이 교류가 지금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잘 방어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결국은 뭐 틀어막고 못 나오고 못 가게 하고 못 만나게 하는 것 외에는 현재로서는 답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사업 자체는 어떤 방어책이 있을 수 없는 그런 것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네. 우리 학생들 저희가 이제 교육도 같이 하고 있는데 영어, 뭐 한국어, 컴퓨터 교육 이런 것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교육국 프로젝트에는 학생이 이제 보통 한 15명에서 20명까지 수용되는 교실 안에서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제 환풍을 이제 그전에는 뭐 에어컨도 쓰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창문을 다 열어놓고 그다음에 좀 더 거리를 두고 하는 그 정도. 그러나 뭐 어쨌든 지금 현재 발생된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특별히 마스크 착용이나 이런 것들을 굳이 아이들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걸 권장하지도 않고 그렇게 지금 현재는 그런 상태로 그냥 많이 모이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제한하고 있는 그 정도로 지금 현재는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제가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국가에서는 그만큼 통제를 하고 지침을 주는데 지부장님께서는 지부 내에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어떤 건강 체크라든지 또는 최소 한도의 어떤 그 증상을 찾기 위한 뭐 일일 뭐 서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뭐 늘 한 분은 같이 계시고요. 같이 가까운 데 같이 계시고 한 분은 계속 통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저희가 체크를 직접적으로 뭐 체온을 체크하거나 그러진 않지만 건강상에 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바로바로 연락을 해주기로 지금 그렇게 돼 있고 하루에도 뭐 몇 차례씩 텔레그램 통화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네. 네네. 네, 어떻게 보면 제가 봐서는 지부장님께서 전문 의료인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관리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되지만 우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느 나라도 이 코로나라는 거에 대해서 완벽한 치료법 또는 완벽한 그거에 대한 확진법도 많이 제 생각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상황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은 각자가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서로 접촉 안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우선 지부장님도 그러시고 많은 이쪽 그 인도주의적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생각을 들어보면 우선은 사업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크시기 때문에 네, 직원들 또는 나의 건강의 변화에 대해서는 조금 등한시하시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어제도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그쪽 지부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제가 한번 감히 지부장님께 건의를 한번 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라도 아침에 출근하실 때 직원들에 대한 어떤 발열 체크 또는 간단하게 본인을 스스로 체크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질문들 정도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지금까지는 우리가 더운 지역일수록 간과하기 쉬운 질병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특히나 댕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특별한 치료제가 없다라는 그런 비의료적 지식을 가진 사람들의 그 선입관 때문에 그냥 댕긴 것 같아. 집에서 푹 쉬고 약 잘 먹고 그냥 좀 물 좀 먹고 며칠 자다가 나면 열 좀 내려가겠지라는 이런 생각으로 버티시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또는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말라리아 같은 경우에 말라리아인가 보다 동네 가가지고 한번 체크해보고 약 좀 먹고 쉬지 하는 이런 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다행인 것은 이제 지부장님께서는 그 부분 오히려 다른 누구보다도 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관리가 쉬우실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전체적인 조직 관리 차원에서 직원들을 조금 어떤 매일매일 또는 상황이 조금 변동이 생기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된 체크 이런 식의 준비 절차를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특히나 오늘 저희가 이렇게 각 지부장님을 1대1로 만나서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저희가 겪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작년에 스리랑카에서 그 부활절에 커다란 폭탄 테러가 있었습니다. 네네.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한 270명 정도가 그때 사상자가 났는데요. 저희가 스리랑카 내에도 KCOC의 봉사단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NGO 단체들이 약 7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 폭탄 테러가 난 시점에 4개 단체의 지부장님들이 자리를 비우고 계셨어요. 부활절이기 때문에 한국에 오신 분들도 있고요. 해외 연수를 가신 분들도 있고요. 근데 이 상황에서 폭탄 테러가 나니까 단원들 입장에서는 믿고 기댈 수 있는 기둥이 전혀 없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는 사람들이 계속 몇백 명씩 죽었다는 뉴스가 나오고 또 어디서 계속 사제폭탄이 나왔다. 추가적인 테러 의도가 있다. 경찰과 군경이 통제를 한다. 이런 뉴스들이 엄청나게 나오는데 누구에게 기대서 어떤 질문을 해야 될지, 누구 지침을 따라야 될지, 무엇이 맞는 정보인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혼란들을 많이 겪었었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번에 코로나 상황에서도 모든 업무에 또 모든 조직 관리의 중심체이신 지부장님께서 만약에 부재하시게 된다. 그러면 누가 지부장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지식과 능력을 대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준비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이 저희가 요구드리는 안전 매뉴얼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시아협력기구는 지금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그 봉사단 참여 계획서에는 한국 직원들도 굉장히 많으신 거로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분들이 다 한국으로 철수를 하신 상황이라 그러면 혹시라도 업무를 대행해 주실 외부인이 계신지 또는 내부인이라도 현지 직원이라든지 누군가 믿고 전체적인 조직, 특히 중요한 건 인적 관리를 해주실 분이 있는지를 한번 문서화해서 남겨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제가 봐서는 11년씩 현지에서 생활하셨던 지부장님이 안 계신다 하더라도 조직에 별로 누가 되지 않고 또 조직에 있는 모든 직원들도 안전하게 자신이 맡은 업무 또 본인에게 안전의 위해가 되지 않는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특히나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안전은 주로 저희가 대상으로 삼는 것들이 새로 가신 분들이었어요. 새로 가는 봉사단들, 새로 파견되는 직원들, 이런 식으로 현지 사정을 잘 모르는 분들이 안전에 대한 사고의 주 대상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코로나는 꼭 새로 오신 분들만 걸리는 병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지부장님처럼 이 조직에서 빠지면 안 되는 분들, 가장 중심적이고 가장 많은 지식을 아시는 분들이 혹여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됐을 때 어떤 식의 대처를 할 수 있는지에 조직적인 차원의 준비가 필요하실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이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어떤 안전관리의 가장 중심이 되는 파트거든요. 네, 그래서 안전관리 그랬을 때 우리가 개인적인 차원의 퍼스널 시큐리티, 밤에 늦게 다니면 안 돼, 오토바이 타고 다니지 마, 강도를 당하면 어떻게 해, 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조직 관리 차원에서 지부장님이 해주셔야 될 역할과 지부장님이 부재했을 때 그 업무를 넘겨받으실 분의 업무와 권한, 또 책임의 범위, 또 그렇게 됐을 때 본부에서 지원해 주실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상호간에 조화롭게 준비가 되는 절차가 어떻게 보면 안전관리라고 보여집니다. 네. 특히나 이번 코로나 상황에서 활동하시게 되는 현지 기반의 대안적 봉사단은 지금까지 봉사단 활동하고 조금 다른 업무 루트를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KCOC가 굉장히 오랫동안 봉사단 활동을 해오면서 주로 문제가 있는 지역에서 단원들 관리, 즉 대피, 철수, 이와 같은 절차들은 주로 KCOC가 판단을 해서 지부장님 또는 파견 단체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미 외교부나 코이카가 가지고 있는 국가 활동 단계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단계로 평가가 되고 있는 나라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오히려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파견 단체에서 KCOC로 지금 단계에서는 잠시 업무를 중단해야 될 것 같아, 또는 지금 단계에서는 주변국으로 이동해야 될 것 같아 하는 결심을 하시고 건의를 해주실 필요가 오히려 크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느끼시는 어떤 위험 정도가 외부에서 느끼는 위험 정도와 많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내에서 판단할 때는 예전에 조금 제가 말씀드리면 좀 죄송합니다만 편협된 선입관의 전염병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전 코로나가 나오기 이전까지는 전염병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저개발 국가, 의료시설이 낙후된 국가에서부터 생길 수 있는 보건상의 문제 때문에 이 전염병이라는 게 발생해서 주로 선진국으로 번진다고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데요. 오히려 지금 현재의 코로나 상황을 보면 그거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집니다. 미국이라든지 뭐 영국, 프랑스, 우리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선진국이라고 하는 국가들, 또 의료시설도 굉장히 발전되어 있다고 하는 국가들의 개방도가 오히려 전염병을 퍼뜨리는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프리카 같은 국가에서는 오히려 선진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질병을 많이 가지고 옵니다. 뭐 라오스도 비슷한 사례이긴 하지만요. 지금 남수단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에 가장 낙후되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 내전이 한참 진행 중인 그런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4월 달까지 환자가 한 명도 없는 청정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4월 달에
현지 파견되어 있는 UN 직원이 유럽에 해외여행을 갔다, 휴가를 갔다 오면서 환자가 됐고, 이 환자로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굉장히 많은 숫자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와 같이 오히려 여러분들이 파견되어 있는 국가 내부가 외부보다 안전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제가 서두에 K방역보다 L방역이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라는 일종의 우스갯소리를 했지만 이건 우스갯소리를 넘어서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어떤 새로운 환경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현지인들이 가지고 있는 외국인을 대하는 심적 태도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지금까지는 외부에서 들어가는 인도주의적 기구에 대해서 현지인들은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이분들의 활동을 옹호했었는데요. 현지인들이 현지 국가들의 어떤 의료적인 능력 부족으로 인해서 럭다운, 봉쇄라는 정책, 경제적인 봉쇄, 이동의 봉쇄, 활동의 봉쇄 등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생활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질병 자체가 외국인에 의해서 퍼뜨려지고 있다라는 이러한 잘못된 정보들에 편협된다 그러면 이 부분이 성경책 옛날 거로 바꿔주고 가라고. 성경책 옛날 거로 바꿔주고 가라고. 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들어온 인도주의적 활동가들에게 반대적인 반감으로 표출될 영역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은 구체적으로 국가 전체에 나오는 상황이라기보다는 여러분이 활동하는 지역에 또는 대면하고 계시는 그 지역민들의 심적 변화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장 잘 캐치해내실 수 있고 가장 잘 대응하실 수 있는 분들은 현장에 계신 경험 많은 지부장님들이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를 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즉, 어느 정도 환자의 규모가 늘어나고 어느 정도 사회적인 동요가 생기면 우리는 대면 접촉의 활동을 중단할 것인가. 이 부분은 아까 지부장님이 말씀하신 국가적인 통제가 풀린 이후의 상황이겠죠. 국가에서 대면적인 접촉 또는 대외적인 활동을 해도 괜찮다라는 가정하에 우리 단체가 활동하기에 위험을 느낄 만한 상황은 어느 정도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부장님, 혹시 지금 계신 곳이 어디시죠? 비행티행이신가요? 네, 수도의 변두리 지역입니다. 네. 혹시 비행티행에서 의료 활동을 하시면서 아마 의료시설을 많이 아시고 계실 텐데요. 혹시 라오스 내부에서 이 코로나 환자의 중환자를 수용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의료시설이 수용이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5명에서 10명요. 5명에서 10명이요? 그렇게 네. 적습니까? 예. 아, 그래요. 그냥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병원에 가면 이제 더 걸리겠죠. 만약에 발생을 해서 하면 네. 병원에 환자가 모이니까 이제 그 병원에 딴 거로 가면 그 사람들까지 다 걸릴 수밖에 없고 격리나 그걸 치료할 수 있는 그냥 뭐 어차피 치료가 안 되지만 어쨌든 호흡기 장애가 생기게 되어지면 결국 인공호흡기나 이런 걸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 걸 수용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격리도 가능한 그런 공간이 사실은 지금 현재로 병원 한 군데가 지금 그걸 가능하게끔 지정을 해놨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책을 더 그렇게 강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죠. 어차피 그렇죠. 감당이 안 되니까 발생하면 끝장이다. 이제 이런 네. 마음이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지부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지식들이 결국은 하나의 기준치로서 제시가 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라오스 자료도 많이 찾고는 있지만 라오스는 말씀하신 대로 조금 공산주의의 잔재도 남아있고 언론 통제라든지 정보 공유에 네, 굉장히 인색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르완다 같은 경우에는 르완다 전체에서 생산되는 즉 산소 실린더의 개수를 저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50리터짜리 실린더를 봤을 때 일평균 약 220개 정도를 생산할 수 있다고 루안다는 지금 저희가 조사가 됐는데요. 예. 그렇게 된다 그러면 루안다 전체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산소호흡기가 필요한 환자의 약 220명 정도는 수용이 가능할 거라고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지부장님이 말씀하신 5명이라는 건 저한테 굉장히 쇼킹한 숫자가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지부장님이 말씀하신 5명이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아시아협력기구는 어떤 업무적 변화를 가질 것인가에 대한 한번 강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5명이 맥시멈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보다 작은 숫자에서 좀 변화가 생겨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게 전체 라오스 국가 내에 5명을 생각하실 건지 아니면 지금 활동하고 계신 비행티행 내에서 5명을 생각하실 건지도 기준이 한번 생기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그러면 이제 만약 일단은 뭐 수도를 위주로 지금 드린 말씀이고요. 지방에도 네네네. 여기는 뭐 공산주의니까 또 지방에도 비교적 나름대로는 이제 그 시설을 잘 마련해 그렇죠. 놨다라고 하는 네, 주장하니까 맞습니다. 시골에도 뭐 몇 사람은 아마 되겠죠. 각 지역 주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치료를 가능한 것은 결국 이제 여기가 이제 중앙병원이라고 그러는데 센터라고 네, 이제 전체 네네네. 그런 병원의 내셔널 모든 병원은 다 내셔널이니까 그 네, 내셔널 하스피탈의 가장 중심되는 곳이라서 그곳에서 문제가 생기면 결국 또 이곳으로 보내지니까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뭐 한 5명에서 어쨌든 맥시멈 한 20명 이렇게 이상을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 생각하시는 지부장님의 그 수치를 가지고 아시아협력기구는 위기 단계를 설정하셔서 대처하실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이거는 제 나름대로 세우는, 저는 5단계 정도 구분을 해서 준비를 하면 제일 적당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5단계는 돼야지 저희가 이렇게 변경을 하기가 쉽습니다. 지금 한국이 하고 있는 것처럼 3단계로 하면 한 단계 올리는 거에 굉장한 부담이 생기거든요. 업무의 통제가 너무 크게 생깁니다. 그러면 업무를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체적으로 한 5단계 정도 구분을 짓고 가운데 3단계 정도 됐을 때에 업무 변화가 생기는 거로 이렇게 주로 대책을 강구를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업무, 그다음에 환자가 그러면 1명에서 뭐 5명 이내에 생겼을 때의 단계, 5명에서 한 10명 단계, 그다음에 10명 이상 단계, 뭐 이런 식의 지부장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이상적으로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되는 단계를 좀 구분을 하셔서 이에 따른 업무 변경을 좀 만들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초기에 적은 숫자의 지금처럼 적은 숫자의 환자가 나왔을 때는 뭐 아침에 출근하면서만 건강 체크를 한번 하고 이 업무를 시작하는데 환자가 조금 증가해서 2~3명이 나오고 좀 5명 이하가 됐을 때는 오전, 오후 2번 업무 시작하기 전에 한 번씩 체크를 해서 상황을 판단한다. 그리고 조금 이상 있는 사람들은 쉬게 한다. 뭐 이런 절차. 그다음에 뭐 3명, 5명 이상이 나왔을 때는 대외적으로 멀리 나가는 것은 좀 자제하고 내부적으로 활동하거나 리모트로 업무를 진행한다. 뭐 이런 어떤 지부장님이 저보다 훨씬 잘 아시겠지만 하시고 계신 업무를 이렇게 환자의 정도 또는 지부장님이 생각하시는 주변의 위험 정도에 따라서 단계를 평가해 놓으시고 단계에 맞춰서 누구든지 그 숫자를 보면 또 그 단계를 보면서 행동을 똑같이 할 수 있는 기준으로 만들어 놓으시면 혹시라도 지부장님께서 자리를 비우시게 되는 상황 또는 어떤 시차 때문에 결심을 지부장님께서 직접 먼저 내리시고 나중에 본부로 보고를 하셔야 되는 상황에서도 크게 이견들이 없으리라고 보여집니다. 네네. 네. 아마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런 파트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라오스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굉장히 제가 좋다라는 것을 누누이 말씀드려서
다른 국가들보단 이런 상황에 대한 대처가 필요할까라고 고민도 좀 들긴 합니다. 하지만 이게 주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환자로서 갑자기 숫자가 늘어나는 경우들이 생기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오스가 아주 언제까지 안전할 거라고 100% 보장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에 대한 상호 간의 준비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지부장님 그 KCOC에서 2주마다 KCOC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있는 파견국가 안전단계라는 것을 한번 참조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시는 경우가 있나요?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는 못 본 것 같아요. 네. 박송희 간사님은 요거 네, 참조하시나요? 네. 네, 저는 보고 있는데 이제 라오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상황이 심하지 않아서 제가 전달을 안 드렸어요. 네, 네네네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설명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KCOC 자체의 그 어떤 파견 국가의 안전 단계를 평가할 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라오스는 5월 31일 날 환자가 측정된 이후에 현재 환자 수로 0을 쭉 유지를 했었습니다. 6월, 7월. 그래서 2단계에서는 저희가 위에 보여드리는 바와 같이 국가 안전 단계를 주의에서 보통으로 하락을 시켰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다시 환자가 발생하면서 보통에서 주의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단계를 변화시키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변화가 보여야지 모든 분들이 현지 상황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변화가 없으면 현지에 무슨 상황이 어떻게 바뀌는지 준비하실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가 생긴다. 이거 한 단계 올려도 될까? 한 단계 내려도 될까? 라는 고민을 덜 하실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 놓으시면 이 부분이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지표로서 보여질 수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라오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다른 국가들에서 안정적, 수평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별로 늘어나지 않죠. 사망자는 의미 없는 0이라는 숫자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변화에 대한 준비를 해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 준비가 된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지부장님이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잘 대처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지금 상황에서 또 하나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요. 지부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라오스에서 중한 환자가 생긴다 그러면 어느 국가로 의료 후송을 주로 하게 될까요? 태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국으로 많이 가겠죠. 네. 그럼 방콕이 지금 코로나 환자가 의료 후송이 된다 그러면 수용을 한다 그럴까요? 지금은 태국 거기서는 그 코로나 환자로 만약에 후송한다 그러면 당연히 거부가 되겠죠? 그렇죠. 지금 예. 지금 그런 환자가 아니라 일반 환자의 경우고요. 그렇습니다. 방콕으로까지도 아니고 요 바로 옆에 있는 그 우돈탄이라는 그런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보통 가게 되고 코로나로 후송을 해야 될 만큼의 어떤 심각성이 된다 그러면 어쨌든 한국으로 보내야 되지 다른 나라로 그렇습니다. 보내는 거는 네네네 쉽지 않을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이게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의료 후송이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가능하겠느냐는 것에 의문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네네. 특히나 동남아시아에 있는 에어 앰뷸런스들의 능력을 보면 라오스에서 한국까지 중간 기차가 없이 도착하는 게 아마 어려울 거로 제가 보입니다. 네. 보통 보면 라오스에서 홍콩 정도를 한번 거쳐서 한국으로 들어오든지 아니면 중간에 기착을 했다가 오는 에어 앰뷸런스 정도의 크기들이 주로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장거리를 다이렉트로 가게 될 경우에는 많은 경우 일반적인 환자인 경우는 민항기의 좌석을 좀 많이 활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부장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연 코로나로 인해서 의료 후송을 해야 된다는 것이 불가능하면 다른 방안을 찾아놔야 되겠죠. 네, 이 부분 역시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수도에는 환자를 치료한 경험이 있는 병원이 있죠. 네. 그렇죠. 그런데 뭐 그런 환자가 증상은 없이 그냥 양성 반응만 있었기 때문에 그 제대로 된 어떤 그런 실질적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치료를 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물론 이제 정보도 정확하게 저희가 파악을 할 수가 없어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증상이 호흡곤란이 생기고 그런 폐렴이 생기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어쨌든 검사상에는 있었고 그러나 뭐 멀쩡한 겉으로는 멀쩡한 사람들 검사가 발견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격리치료 차원에서 병원에 입원시킨 그런 형태이지 환자로 우리가 봐서 심각한 그 대부분 다 젊은 사람들이었고요. 왜냐하면 그 외국인과 접촉하는 그런 사람이 초기에 발견됐었기 때문에 관광 가이드나 아니면 뭐 운전사들, 그다음 호텔 종사자들, 뭐 이런 이제 건강한 사람들이 그렇게 다녀갔던 외국인들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어떤 치료를 받을 만한 그런 상태였을까에 대한 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지금 궁금한 게 그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지부장님께서 의료 계통의 활동을 하시면서 혹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실 수는 없을까라는 의문점을 갖습니다. 네, 한번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라오스 내부에서 환자가 생겼을 때 밖으로 뺀다라는 것 자체, 의료 후송을 한다는 게 사실 어려울 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중요한 건 라오스 내에서 어느 정도까지 치료가 가능할까라는 거와 함께 최소한은 어느 병원이 가능하다라는 것 정도는 좀 알 수 있어야 될 것 예, 같습니다. 그거는 정부에서 지정이 돼 있고요. 예, 저희도 네네. 확인한 상태고요. 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좀 했습니다. 네. 저희가요, 지금 화면이 바뀌신 거죠? 네네. 네. 지금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렇게 공개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권신영 매니저님께서 라오스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보들을 쭉 종합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BNTN 같은 경우에는 미터팝 허스피털 여기가 지금 아마 주요 중심 병원이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네네. 네, 지난번에 입원했던 환자가 여기에 입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이 병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뭐 백삼 허스피털이라는 이 부분이 지금 공식적으로는 치료가 가능하다고 발표가 된 것 같고요. 루앙프루방에서는 프로빈셜 허스피털이 지난번에 검사 치료를 했던 병원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공개된 자료를 통해서는 이와 같이 검사 치료를 할 수 있느냐, 주요 연락처와 주소가 어디냐, 운영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혹시 산소호흡기를 사용할 수 있는 ICU 베드가 있느냐 정도를 저희가 공개적인 자료에서 좀 찾아봤는데, 네, 지금 저희가 궁금한 게 지금 지부장님이 가지고 계신 궁금증이랑 같은 상황입니다. 과연 그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치료가 가능했는지 또는 저희가 믿을 수 있는 것인지 믿는다는 것 자체는 저희가 조금 이건 주관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이용해야 된다면 이 병원들 중에 하나를 이용해야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임지 부장님처럼 의료진이 계신 단체에서는 직접 결심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가 이 자료들은 그렇게 의료진이 안 계신 다른 NGO들에게도 공유를 좀 해서 그분들도 이런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자료입니다. 네, 왜냐하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는 주로 로컬 병원들을 잘 신뢰하지 않으시면서 주변에 있는 한국인 병원들 또는 그냥 본인이 알 수 있는 그런 의료 약품들을 먹고서는 버티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코로나 같은 상황에서는
그렇게 혼자 자가 판단을 해서 처리하시다 보면 시간을 많이 허비하실 수도 있고요. 저희가 2차, 3차적으로 의료 구성에 대한 보장을 못 해드릴 때는 이 부분이 굉장히 또 위험 사항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디서 검사를 바로 받아볼 수 있느냐와 그러면 좀 더 심각한 상황이 되면 최소한 어느 병원 정도는 가야 된다라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이제 라오스 같은 경우에는 알리안스 인터내셔널 메디컬 센터라는 게 굉장히 시설이 잘 돼 있는 거로 저희가 알고 있었는데요. 네. 이번 누가? 그럼 그래야죠. 네, 지금 한참 네, 바쁘신 죄송합니다. 시간에 저희가 죄송합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알리안스 인터내셔널 메디컬 센터가 코로나는 검사하거나 치료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정보를 봤습니다. 예, 그런 시설은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으로 의료진이 아닌 분들이 봤을 때는 평상시에 본인이 신뢰하고 있던 이런 시설을 먼저 가실 수도 있고 이 병원을 찾으셨다가 다시 병원을 옮겨 가실 경우도 생기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예, 여기는 이제 그 쉽게 말하면 브로커 병원이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여기서 환자가 발생하면 그 환자들이 갔을 때 태국 내에 있는 그런 병원에 컨택해서 그쪽으로 그렇죠. 이과는 어떤 병원에 가라 이렇게 이제 소개시켜주는 형태로 해서 그런 전문적인 지식도 라오스 사람들 좀 부족하니까 그래서 태국의 의사들이 와서 그렇게 해줬던 상황이었는데 지금 태국 의사들이 다 지금 철수된 상태라서 뭐 일반 개인 병원, 개인 의원 수준의 그런 진료만 지금 현재는 가능합니다. 네, 네, 네. 그런 자료들이 저희가 이제 종합이 좀 되면 네네. 아시아 협력기구 내에도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쓰일 수 있을 것 같고 또 주변에 활동하시는 다른 NGO들에게도 지부장님의 그런 노하우들이 좀 전파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저희가 박승희 간사님 통해서 지부장님께 다 전파를 해드릴 내용인데요. 네, 혹시 한번 스크린을 해주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시면 저희가 감히 부탁드리건데 이 부분을 조금 한번 봐주시고 자료의 네. 신빙성 또는 어느 정도 자료가 좀 활용이 가능하다, 수정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좀 제시해 주시면 다른 기관과도 잘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세 번째 항목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사결정권자이신 지부장님께서 직접적인 환자가 되는 경우 우리가 이 부분을 안전관리 또는 사업관리 측면에서 좀 많이 준비를 해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준비를 했던 항목입니다. 네. 우선 코로나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이 정도 드리려고 하는데요. 추가적으로 여기에 맞춰서 지금 지부장님께서 현지에 새로 또 봉사단원들을 지금 받으셨는데요. 이분들을 주로 관리하시는 데 있어서 이 코로나와 관련된 어떤 특별한 절차라든지 이분들의 행동을 통제하시거나 체크하시거나 하는 그런 매뉴얼 같은 걸 한번 구상하시는 것들이 있는지요? 기본적으로 뭐 저희가 전달되고 또 이미 알고 있었던 그리고 뭐 요번에 처음 하신 분들이 아니라 이미 그 전에 기존 KCOC 봉사단으로 있다가 비자까지 다 받으셨던 분이 이 프로그램이 중단이 되는 바람에 이제 안 하고 계시다가 지금 다시 기회를 얻으신 거기 때문에 이미 뭐 새로운 사람이라기보다는 이미 그 부분에 대한 모든 이 정보들 또 그다음에 여기 이 나라의 상황들에 대해서 익히 아시는 분들이 돼서 물론 이제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들 이해하고 인지하고 계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야, 그러면 지금 그분들이 주로 하시는 일은 어떤 거를 하시나요? 수업에 지금 한 분은 이제 한국어 수업을 하고 계시고 한 분은 지금 저기 이동 진료를 하시는데 이동 진료가 지금 불가능한 상태라서 그 환자에 대한 관리 차원에서 소수의 환자들의 어떤 저희가 이제 케어를 해줘야 되는 부분들 병원에 가고 병원에 가서 검사하고 나서 그 지원비를 저희가 해준다든지 어떤 검사를 안내를 해줘서 어떤 검사를 하게끔 하는 그런 안내에 그런 일들 또 집에서 주로 환자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크게 뭐
의료 쪽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수업하시는 분이 한국어 수업하시는 분이 조금 더 위험성이 있지만 이미 학생들이 대상이고 그다음에 그 또 학생들은 이미 또 계속 학교를 다녔고 방과 후 수업으로 형태로 하기 때문에 사실 여기는 조금만 아파도 아예 오지 않는 자가격리하고 뭐 이런 상관없이 조금만 아프면 아예 학교를 안 가고 가지 못하도록 학교에서도 집에 가라고 돌려보내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런 친구가 방과 후 수업까지 올 가능성은 거의 없어서 사실은 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저희가 어떤 대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스스로 좀 보호받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네. 네네. 저도 사실 소비에트식 그 교육 체계를 굉장히 숭배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러시아에서 유학을 했고 저희 네. 애들이 지금 한 16년 동안 러시아에서 살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애들은 유치원부터 소비에트식 교육을 지금 어, 대학원까지 쭉 받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학교가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간다? 그 공공보건이라는 부분에 대한 국가 또는 행정부서의 책임감 또는 거기에 대한 체크가 어느 정도인지 제가 잘 이해가 됩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 오는 학생들이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여지는 또 일면에는 지금 러시아가 그렇거든요. 음. 우선 학생들에 대한 건강에 체크를 하긴 하지만 또 굉장한 또 본인들 시스템에 대한 자부심 때문에 오히려 뭐 마스크도 안 끼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스크도 안 끼고 학교를 온다거나 그렇죠. 예, 예. 또는 학생 스스로가 그거를 그냥 별거 아니라고 느끼고 다니는 그런 친구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렇죠. 제가 살고 있는 그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라는 데서는 하루에 지금 뭐 환자만 해도 300~400명씩 나오고 네. 그리고 사망자 수만 하더라도 몇십 명씩 매일 지금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개방돼 있고 또 학생들은 마스크를 안 쓰고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국가 시스템 자체를 저희가 논할 그런 위치는 아니지만 그 상황에서 수업을 하셔야 되는 교사 입장에서 본인을 어떻게 케어하거나 보호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대책도 지부장님이 또 조금 성견지명적인 차원에서 예방법을 좀 잘 관리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그거는 합니다. 뭐, 예, 오는 학생들이나 올 때 뭐 소독을 하고, 그다음에 손 세척을 하고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지금 지키고 있고요. 네, 네, 교사들한테도 그건 있고, 여기서 이제 마스크 같은 예를 말씀을 주셨지만, 일단은 우리가 방역 마스크는 일단 구할 수가 없고요. 현재는 네네. 없고요. 네네. 그냥 일반 덴탈 마스크인데, 그것도 뭐 수시로 살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쉽게 구할 수도 없어서, 그거조차도 진짜 한 개 가지고 계속 며칠을 쓰는 거죠. 며칠이 아니라 뭐 한 달 내내 쓰는 친구도 많고요. 가서 일단 학교에서 그거를 체크하는 선생님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를 대비해서 애들이 가방에 놓고 갔다가 선생님이 이제 체크할 때 그걸 쓰고 하는 형태. 뭐 수업 시간에 그걸 계속 착용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상상하기 힘들고요. 그래서 만약에 발생하게 되면 사실 무방비이지 여기에서 무슨 어떤 대책이 있을 수 없는 현재 의료 시스템 약국이나 어떤 그런 그 방역 물품에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은 전혀 하다못해 지금 체온 체크하는 것도 제가 한 몇 개를 지금 그동안 구비해서 다른 교육기관이나 외국인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곳에는 그런 걸 좀 철저히 하니까 오히려 저희가 썼던 거를 막 그곳에 막 빌려주고 기증하고 막 이렇게 돼서 저희도 지금 겨우 있는데 그거조차 지금 구하지 못해서 요번에 제가 한국에서 갔다 올 때 지금 하나 또 새로 사와갖고 왔는데 그거조차도 구비가 안 돼 있는 경우 아예 이제 저희가 거래하는 그 도매상에서 이제 의료 물품을 구입을 하는데 그거 자체를 지금 못 하는 거죠. 거기에 지금 이게 품절돼서 구할 수 없는 자체 생산이 아니고 모든 물품들이 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원활하게 국경이 폐쇄됨으로 인해서 원활하게 이게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절차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 절차들을
실제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론상에는 그렇게 하라고 텔레비에서도 계속 나오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선생님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저희는 이제 알코올을 병원용 알코올을 그거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이제 희석해서 그거를 분무하는 형태로 해서 그다음에 저희가 자가로 만들어서 저희들은 사용하니까 그나마도 저희 같은 경우는 하고 있는 거지 사실 학교에서 그거를 시행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예. 그 혹시 지금 그 학교가 아시아 네. 협력 기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시는 아니, 학교인가요? 아니, 아니. 아니면 저희 센터 내에서 이제 아이들이 한 6개의 교실에서 이제 아이들이 와서 한 5명, 작게는 한 교실에 5명, 뭐 적게는 3명까지 3명에서 아무튼 많게는 한 10명 정도 이렇게 와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대부분 뭐 늘 고정적으로 오는 친구들이고 그래서 학교는 한 4군데 정도, 3군데나 4군데 정도에서 이제 각각의 학교에서 이제 돌아오는 아이들이 수업이 끝나고 나서 여기 와서 이제 수업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혹시 참여하시는 그 단원들, 즉 선생님들은 하루에 몇 번 정도 그 체온 체크라도 좀 이런 걸 하시나요? 제가 알기에 체온이 사실은 모든 거를 다 대변해 주진 않겠지만 저희가 겉으로 드러날 수 있는 최소한도의 그런 한 측정 기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건 가능할까요? 학생들 전체를 대상으로요? 아니요, 저희가? 학생이 아니고 선생님들이요. 봉사 단원 하시는 선생님. 선생님들은 지금 그 선생님은 저희랑 같이 생활하고 있어서 네. 예, 저희 같은 경우는 박연 선생님은 저희랑 저희 센터에 같이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본인이 말씀을 하고 이제 수시로 병원이 저희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저희 무료 진료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 와서 수시로 체크를 하시죠. 본인이 이상하면 체크를 하고 계시죠. 네, 이상이 있기 전에 예. 일일 체크 같은 걸 하시는지요? 따로 체크는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NGO들께서 의료 활동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가장 많은 피해를 보시는 분들은 그분들이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발병이 된 이후에 치료하실 생각들을 먼저 하시지 내 몸 먼저 챙기시는 생각들은 많이 안 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봐서는 우선 이 질병은 말씀하신 대로 크게 치료제가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고 또 라오스 자체에서도 어느 정도 치료에 어떤 의문점이 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체크하지 않는다 그러면 좀 안 좋을 수 있는 상황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원들을 보호하는 가장 미니멈적인 방법, 즉 아침에 출근해서 수업 시작하기 전에 학생들은 저희가 컨트롤 다 못하고 이거는 국가 시스템이기 때문에 뭐 마스크를 쓰라고 뭐 하는 이런 절차는 저희가 할 수 없지만 우리 소속된 직원들, 소속된 단원들 입장에서는 출근하면서 자기들의 체온이라도 한 번쯤 재서 상황을 유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네, 요즘 무증상 감염이라는 것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네, 네, 네. 증상이 없더라도 우리가 좀 쉬어야 될 분들을 지부장님이 보시면 아마 아실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지부장님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다 보면 모든 직원들을 하나하나 다 체크하시기는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본인이 아침에 출근하면서는 우선 이 코로나라는 상황이 진행되는 동안은 들어오기 전에 체크해서 체온이라도 한번 적어보고 그러고 들어오자라는 것들을 한번 만드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평상시보다 조금이라도 변경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하루 쉬실 수 있는 방법. 조금 더 상황이 안 좋아진다 그러면 선생님들을 교대하든지 아니면 선생님들이 근무하시는 날짜, 시간을 조금 줄이실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조금 강구해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측정의 단계를 통해서 미리 알 수 있는 것과 두 번째는 접촉할 수 있는 시간과 횟수를 줄이는 방법 등 같은 것을 조금 강구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처럼 전체적인 국가에 한 명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느 순간 이 환자가 급증한다거나 좀 변동이 생길 경우에는
이러한 어떤 시스템적인 준비들을 해놓으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상황에 맞춰서 여러 가지를 같이 적용시키려면 어려우실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한번 머릿속으로라도 생각을 해보시고 이것을 여러 사람들과 공유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실제 한국에서 생각하는 것과 현지에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다른 방법을 택하실 수밖에 없다고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한국은 뭐 하지 마 그러면 안 할 거고 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잘 안 지키죠. 하지만 라오스 같은 경우만 해도 마스크를 살 수 없는 여건 또는 어떤 환경이 안 되는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불편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또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이 공허한 질문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부장님께서 판단하셔서 현지에서 가능한 현실적인 대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는 코로나를 떠나서 일반적인 안전 사항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부장님 혹시 지금 바쁘시면 잠깐 쉬는 타임을 좀 갖고 할까요? 지금 아직도 많이 남았나요? 제가 저 네, 1시간 알고 있었는데 지금 약속이 돼 저희가 있어서. 2시간인데요. 이제 그래요? 반 했습니다. 그런 거였어요? 지금 왜 네, 1시간으로 알고 있었지? 네. 그래서 뭐 제 바쁘신 약속이 것 지금 돼 같아서 있는데 어떡할까요? 네? 약속이 지금 선약이 돼 있어서 지금 나가야 되는 시간이었는데. 그러시군요. 그래서 지금 네. 바쁘시군요. 네. 네. 그러면 지부장님은 뭐 선약 때문에 나가시고요. 우리 간사님하고만 얘기를 해도 될까요? 이건재 매니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런 상황은 예상하지 못해서. 제가 잘못 시간을 이해했나 보네요. 저는 1시간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박성희 네. 간사님께서 약간 자문을 받으시고 그 내용을 네네. 현지로 전달하시는 게 가능하실까요, 간사님? 네네. 저희가 시간 약속을 다시 잡고 만드는 네. 어레인지 하는 게 어려울 것 같아서요. 네네. 글을 잘 전달하고 저희가 또 그 아까 말한 지적해 주신 거 저희가 또 마련해서 저희가 또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부장님, 저희가 혹시 네. 이 영상을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 네. 필요하신 경우 말씀하시면 그 영상을 그래 주시면 녹화해서 그러면 보내드리도록 더 하겠습니다. 좋죠. 예. 네, 알겠습니다, 지부장님. 예. 아유,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지부장님. 예, 제가 착각했나 보네요. 반갑고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지부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네.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속기대. 네, 그럼 간사님 지금 제가 드렸던 질문이 어느 국가에서 활동을 하시나요? 저희는 활동 국가는 이제 사실 다양해서요. 뭐 몽골에서도 활동하고 중앙아시아에서도 활동하고 뭐, 뭐 중동에도 몇 국가 활동하는 국가들 있고요. 네. 근데 이제 KCOC에서 활동하던 국가는 라오스하고 몽골, 조지아까지 작년에 활동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조지아가 저희 그 월드 프렌즈 그 수혜국에서 제외돼서 조지아는 활동하지 않고요. 네,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좀 사회주의적인 국가들에서 많이 하시면서 좀 안전성이 있으시군요. 네, 저 소비에트 시스템 좋아합니다. 네. 네, 범죄에 대해서 공권력이 굉장히 강하게 대응을 하기 때문에 네, 맞아요. 네, 오히려 안전한 것 같습니다. 저는 러시아에 살면서 러시아가 미국보다 훨씬 안전한 나라라고 느끼고 살았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이 규정을 지금 만들어서 적용을 하시면 지부장님들 반응은 어떠시던가요? 제가 사실은 이제 저희 기관에서 이제 KCOC 파견국만 제가 사실 담당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KCOC 외에 다른 국가 이제 지부장님 소통은 제가 잘 안 하고 있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사실 이제 할 기회가 없어서 자세히는 모르고, 대부분 이제 저희가 본부에서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면 대부분 다 수용하시고 동의하시고 따라오시는 편이시라
네, 그런 편입니다. 네. 그럼 지금 저희에게 제출해 주신 이 안전 지침 이외에 각 국가마다의 안전 매뉴얼이라는 것이 따로 존재를 하나요? 예를 들어서 중동과 몽골은 굉장히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같은 소비에트 시스템이어도 라오스와 조지아는 되게 차이가 있었을 거라고 저희가 보여지는데요. 저희가 이제 딱 매뉴얼로 문서화해 놓은 거는 아마 이제 저희가 KCOC 같은 경우에 저희가 제출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제 문서화로 해놨지만 사실 이제 다른 파견국 같은 경우에는 문서화로 해놓진 않았지만 각 국가마다 뭐 몇 시에는 이동을 조심해야 되고 뭐 어떤 국가 같은 경우에는 뭐 택시보다는 버스가 안전하다든지 아니면 어떤 국가 같은 경우에는 뭐 택시를 탈 때 뭐 주의를 해야 된다는지 그거 이제 국가별로 지부장님 통해서 이제 국가별로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서 활동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문서화로 저희가 남겨놓지는 아직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지부장님은 머릿속에 모든 정보가 다 들어 있습니다. 네. 모든 경험도 다 가지고 계시고 모든 방법도 다 하시고 인적 네트워크도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도 해결이 가능하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꼭 지부장님이 자리에 안 계실 때 생기더라고요. 네네. 지부장님이 대처를 못 해주실 상황에 꼭 문제가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도 문제를 해결 못하는 경우가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라오스 지부장님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걸 아시고 다양하게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지부장님들이 계실 때 그 지부장님들의 노하우를 좀 풀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매뉴얼화된 문서들이 좀 필요합니다. 특히 그 네. 문서에서는 아까도 계속 설명드렸다시피 지부장님이 안 계실 때 누가 그 업무를 대신해야 될 거고 또 중요한 거는 한국에 있는 본부는 지부장님께 무엇까지 혼자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릴 수 있는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매번 모든 거를 본부에 물어보고 본부가 결심을 해주고 처리해야 된다 그러면 시차적인 면도 발생하고 할 수 있고 또 혹시 한국이 공휴일일 때는 담당자들이 연락을 못 받는 경우들도 생기거든요.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현장 필드에서는 급박하게 뭔가가 돌아가야 될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몇 년 전에 우리 봉사단원이 나가 있는 단체 중에 한 군데에서 단원이 밤에 강도를 만났어요. 그게 토요일 새벽, 그러니까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그 토요일 새벽에 강도가 들어가지고 강도를 당했는데요. 지부장님께서 그 상황을 본부에 보고를 메일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운이 나쁘게도 그 다음 월요일이 연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화요일 날 본부에 있는 직원이 출근을 해서 그 상황을 인지하고 보고하고 뭐 하는 절차를 거쳐서 결국 토요일 날 새벽에 당한 그 강도에 대한 대처 방안이 수요일 날 단원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그제서야 주거지를 옮겨라 라는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결국 토, 일, 월, 화 4일 동안 이 단원은 그 강도를 당한 그 주거지에 혼자 남겨져 있었다라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실차적인 면과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블로킹이 생긴다 그랬을 때는 지부장님 스스로 뭔가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사전에 본부 차원에서 지부장님께 이 정도 업무는 보고 없이 하셔도 됩니다라는 것을 좀 명문화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야지 지부장님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본인의 책임과 권한을 행사하실 수 있거든요. 네, 매번 중간 메신저적인 역할로서 그냥 본부에 했다고 얘기하고 본부에 시키면 하고 이런 역할을 하면 지부장님들 입장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모습이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매뉴얼을 만드시면서 지부장님들의 역할을 꼭 명시해 주시고요.
그 지부장님들의 역할에 대해서 본부에서 위임해 주실 수 있는 권한은 꼭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지부장님들께서 뭔가 본인들이 알고 있는 노하우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본부에 계신 담당 직원들께서 지금 국가별로 나눠 있을지 업무별로 나눠 있을지 모르지만 안전이라는 업무를 중심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실지 또는 이 업무에 대해서 누군가 결심을 하실 중심축이 있으실지에 대한 조직적인 면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많은 단체들이 이 안전 업무라는 것을 굉장히 부수적인 일로 생각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맡은 국가에 플러스 알파로 그 국가의 안전을 담당하시는 그런 업무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각 국가마다 다른 지침과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각 국가에서는 달라질 수 있어도 본부 차원에서의 지침과 규정은 어느 정도 일맥상통할 수 있는 공평성이 보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일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규정 또는 문서화된 통일성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분이 아마 아시아협력기구가 조금 더 큰 조직으로 발전하는데 근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안전이라는 게 파견 나가는 단원 또는 파견 나가 있는 개인의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그분들도 조심해 주셔야 되고 그분들도 본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이용해서 규정을 잘 따라 주시고 안 해야 될 것들을 잘 통제해 주셔야 되지만 실제 이 부분에는 각 지부장님들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지켜줘야 될 안전한 업무 수행 절차, 아까 제가 라오스에도 말씀드렸지만 라오스에서 대면 교육을 해야 된다 그러면 대면 교육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직원들의 안전은 최소한 어떻게 체크하고 어떻게 지켜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오퍼레이셔널 시큐리티 부분으로 포함이 되셔야 됩니다. 즉 제가 이게 오퍼레이셔널 시큐리티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안전도 중요하지만 사업 진행도 역시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사업을 진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지켜줘야 될 최소한도의 안전 규칙은 뭐가 있는지를 각 지부의 환경에 맞춰서 준비해 주실 필요가 있고 이에 따라서 지부장님들 스스로가 봉사자들 통제, 조직 관리 측면의 어떤 기술이 따라가 줘야 됩니다. 본부 차원에서는 전체적인 조직의 관리 차원에서 시큐리티 매니지먼트라고 부르는 일종의 경영 매니지먼트 또는 인사 행정 매니지먼트의 부분에 시큐리티 매니지먼트가 꼭 필요한데요. 특히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안전의 규정이 인사 규정식의 배상과 보상의 기준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요. 또 다른 규정, 경영 규정이라든지 행정 규정에 나와 있는 각종 양식화된 것으로 통일돼서도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큐리티 매니지먼트는 가장 필요한 엑기스만을 뽑아놓은 항목으로 표현이 돼야 되고요. 다른 부분에 포함돼야 될 규정과 상충되지만 않으면 되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똑같이 표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큰 기관으로 갈수록 이 시큐리티 매니지먼트 파트에 인사 파트의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인사사고가 나면 어느 정도의 배상을 해준다. 도난사고가 나면 무슨 절차를 통해서 어떻게 배상한다. 이런 부분은 인사적인 부분입니다. 시큐리티 부분에서는 그것을 예방하는 부분, 또 사고가 났을 때 처리하는 부분 정도 표현이 되면 좋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이미 규정이 만들어져 있으시기 때문에 넘어가기로 하고요. 조직 진단,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직의 담당자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만들어진 규정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각 단체가 가지고 있는 재정적인 능력에 따라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달라집니다. 즉 돈이 많으면 재단에 돈이 많으면 직원이나 단체를 일종의
요새 같은 컴파운드 내에 집어넣고 유리창은 방탄 유리로 바꾸고 문 앞에는 총기를 든 가드를 세우고 차량은 방탄차의 운전사를 지원해주면 뭐 완벽하죠. 네,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을 수 있을 만큼 완벽한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세 번째 나오는 것처럼 내가 쓸 수 있는 수단에 조금 더 안전한 운전사를 우리가 쓸 수 있는 방안도 하나의 방법론이 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 옆집에 살고 있는 아저씨가 툭툭이 운전사면 이 아저씨를 고정적으로 사용하겠다. 대신 네가 우리 직원들을 안전하게 위치한 곳까지 데려다 줬다가 기다렸다가 데리고 올 수 있는 책임을 좀 가져라. 그러면 우리는 고정적으로 너의 단골 고객이 되겠다. 하루에 2번 이상은 꼭 너의 툭툭이를 쓰겠다. 이와 같은 새로운 방법을 찾아 나가실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재단의 능력 또 재단의 재정적인 규모에 따라서 현실적이고 또 현지에 적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규정에 포함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분들이 하는 모든 그런 어떤 솔루션이 우리 재단에도 적합한, 우리 단체에도 적합한 솔루션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솔루션은 너무 비쌀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KCOC가 사용하고 있는 어시스트 카드가 아시아협력기구에서 모든 직원들에게 적용시켜 주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솔루션일 수도 있거든요. 혹시 아시아협력기구는 지부장님들이나 직원들을 위해서 어떤 SOS 인터내셔널이라든지 아니면 어시스트 카드라든지 이와 같은 어떤 지원 체계를 이용하시고 계신가요? 사실 이제 KCOC 단원이나 코이카 저희 사업도 진행하고 있어서 이제 코이카 사업 관련 인력은 이제 SOS를 이용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일반 파견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파견 나가기 전에 이제 개인 보험과 그런 것들로 이제 하고 이제 SOS나 뭐 어시스트 카드는 저희가 지원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서 좀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라는 게 뭐냐면 나쁜 게 의미가 아니고요. 지부장님들이 본인한테 지금 어시스트 카드 또는 SOS 인터내셔널의 혜택이 없기 때문에 단원들이 가입되어 있는 SOS 인터내셔널 또는 어시스트 카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시는 지부장님들이 간혹 계십니다. 네. 또 어떤 분들은 아예 이게 뭔지도 모르시는 분이 있습니다. 왜? 내가 가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마 지난주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제가 얼핏 들었는데요. 어떤 국가에서 단원이 강도가 들었습니다. 강도가 들어서 물건을 잃어버렸는데 어시스트 카드에서 일정 부분 보상을 해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부장님들은 그런 사실을 잘 모르신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지부장님들께서 이런 어시스트 카드라든지 SOS 인터내셔널의 혜택이 단원들에게 적용될 수 있다. 또 하나는 만약에 잘 모르실 때는 간사님이나 아니면 현지에 있는 KCOC 직원들에게 사항을 좀 물어보거나 알려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전파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중요한 건 사건이나 사고가 났을 때 각 단체들께서 이 부분을 자꾸 감추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공개를 하면 마치 우리 단체가 활동을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고 또는 다음번 무슨 평가에서 나쁜 영향을 받을까 봐 그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잘 공개를 안 하세요. 그러다 보면 이와 같이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그것을 보조적으로 지원해 드릴 수 있는 KCOC나 다른 주변의 기관에서 이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크건 작건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생겼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좀 공유를 해주시면 그 피해를 당하신 분도 보다 많은 혜택을 빨리 받으실 수가 있고요. 또 단체 내에서도 여러 가지 솔루션에 대한 그 제공을 좀 받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들도 지부장님이 계셨으면 제가 지부장님께 설명을 좀 드리고 싶었던 부분인데
다른 국가에 계신 지부장님께도 간사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간사님이 지금 본부에 계시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1년 동안 또는 아니면 계속 앞으로도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크고 작은 사건 사례에 대해서는 꼭 기록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요, 이 사건 사고라는 것 자체가 가장 좋은 교육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 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이렇게 행동했었는데 나중에 짚어보니까 이 부분보다는 이렇게 갔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라는 아쉬움도 남고요. 또 어떨 때는 지부장님이나 또는 현지 담당자의 굉장히 뛰어난 아이디어로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지 못하는 솔루션이 제공됐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한번 사건 사고로서 지나가 버리면 다음번에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귀중한 경험들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공개를 안 하신다 하더라도 내부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기록을 남겨 놓으시고 그에 대해서 리뷰를 해 보실 필요가 꼭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 사고라는 건 꼭 뭐 크게 강도가 들었어, 뭐 누가 사고가 나서 의료 후송을 당했어, 이렇게 커다란 중상 정도의 상해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단순하게 넘어져 다쳤었는데 이것을 병원에 가서 어떻게 처리했어, 이것도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됩니다. 특히나 라오스나 또 이런 부분에 의료시설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서는 어떤 의료시설을 이용했었는지, 그 시설에서 어떤 불편함이 있었는지와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좋은 사례로서 경험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아마 차곡차곡 쌓아놓으시면 아시아협력기구가 계속 발전해 나가면서 보다 많은 국가에서 보다 많은 활동을 하실 때 굉장히 좋은 자료로서 활용 가능하시라고 보여집니다. 또 이러한 사건 사례에 대한 모음이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전 규정이라든지 매뉴얼을 만드시는 또 다른 기초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잘 정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책임과 권한 문제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이고요. 자, 특히나 지금 가지고 계신 그 안전 규정 굉장히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잘 설명이 되어 있으십니다. 네, 굉장히 좋은데요. 이 부분을 네. 조금 손보실 필요가 있는지 한번 주기적으로 피드백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지역적으로도 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조금 개선을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좀 되게 민감한 부분인 것 같긴 한데 성폭행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굉장히 좋은 얘기를 써주셨어요. 살아남는 게 우선이다. 신체적인 상해가 안 갖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다. 저항의 강도가 중요하지 않다. 굉장히 좋은 얘기들을 많이 써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폭행이라는 부분도 우리가 언급하기가 되게 민감한 만큼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사고거든요. 그래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 네. 또 현장에서 위기가 닥치는 그 시점에 대한 해결 방법, 또 사고가 난 이후에 현장의 범인과 같이 있을 때의 그 처리 방법, 심적 각오,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고가 끝난 이후에 주변에 어떤 지부장님이나 동료들이 해줄 수 있는 또는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시면 보다 현실적인 그런 매뉴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같이 전체적인 맥락을 그려주시면 좋기는 한데요.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될지는 피해 당한 본인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렇게 본인에게 생명의 위해까지 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만드시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기술을 해주신다 그러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부분을 미리 교육을 시키신다 그러면 아마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교육받았던 것이 머리에 남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만드신 이 자료를 조금 더 구체화시켜 나가시면 굉장히
아시아협력기구의 안전규정 지침은 잘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단, 그 부분에서 제가 한번 권고드리고 싶은 것은요. 모든 사고가 끝난 이후에 초점을 맞추시면 사람이 그 부분 때문에 반대로 사고가 발생하는 시점에 욕심을 부리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범죄가 생긴 이후에 범인을 잡아야 된다, 물건을 찾아야 된다, 라는 데 키포인트를 두고 안전규정을 만드시면요. 모든 사람들은 상황이 닥쳤을 때 범인을 기억하고 범인을 잡을 수 있는 방안에 몰두하게 됩니다. 혹시 간사님 저한테 안전교육 한 번이라도 받아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작년에 저희 실무자 교육 때 받았었고, 그때 인상 많이 깊고 많이 배워서 저희가 현장으로 전달해드린 부분도 있었는데, 네, 그게 감사합니다. 다 숙지가 동일하게는 안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좋고, 그다음에 전달해 주셨더니 더 좋고요. 그런데 제가 교육하면서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제 첫 번째가 만약에 소매치기를 당하면 내 물건 빨리 줘서 그분 빨리 보내라는 거거든요. 네, 네, 조금이라도 가방을 더 잡고 있고 싶은 생각 빨리 버리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그걸 잘 못 따라하거든요. 특히 강도가 들면 강도 인상착의 외는데 온 신경을 집중시키십니다. 왜? 내가 그 다음에 신고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마스크를 쓰고 오는 강도라도 눈썹을 계속 째려보게 된다거나 눈 옆에 있는 점을 계속 째려보게 된다거나 손가락에 낀 반지를 계속 본다거나 그분이 특징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집중을 하게 되고 분명 강도도 그 부분을 체크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나를 기억했구나. 내가 그냥 나가면 정말 잡히겠구나. 잡히면 정말 큰일 나겠구나 라는 마음이 생기면서 더 심한 폭행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다못해 큰 사고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 규정에는 가능하면 신고를 해서 범인을 잡는 절차에 대해서는 크게 강조해 주지 마세요. 네. 그거는 제가 봐서 그렇게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는 규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은 하실 수 있다 그러면 별도의 지부장님들을 위한 매뉴얼을 하나 따로 비공개적으로 제공해 주실 필요는 있대. 네,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규정에 그렇게 사건 이후에 강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 또는 성폭행을 당한 다음에 상대방을 신고해야 되는 절차 방법 이런 것들을 너무 강조해서 거기에 포인트를 주면 사람이 그 위기 상황에서 잘못된 행동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저는 이 써놓으신 말이 굉장히 효율적이고 정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성폭행을 당하더라도 우선 저항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반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내가 내 몸을 추스려서 큰 피해를 안 당했느냐 당하고 나서 2차적인 임신이라든지 전염의 감염을 얼마나 빨리 체크해 치료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이 말구가 엄청 저한테도 인상이 깊은 말구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돼 있는 부분을 조금 다듬으셔서 여러 가지를 써주시면 오히려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본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이 계속 통제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양식을 많이 만드세요. 이것저것 체크해야 될 부분들, 매일매일 뭐 해야 되는 표시들 굉장히 많은데 가능하면 안전규정 만드시면서는 가능하면 새로운 형식의 뭐 어떤 포맷, 양식은 가능하면 만드시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보시고요. 또 한 가지는 규정을 만드실 때 가능하면 하지마의 금지, 부정적인 용어보다는 어떻게 할 수 있어, 어떻게 해 라는 단어를 많이 쓸 수 있도록 지부장님들께도 한번 전달을 해 주십시오. 네, 왜냐면요, 사람이 모든 것에, 우리가 부모님들한테도 평상시에, 너 어디 가지 말고, 뭐 하지 말고,
뭐 하면 안 되고 이런 얘기만 다 듣다 보면 왠지 반감도 생기고요. 그거 더 해보고 싶은 생각도 들고요. 좀 사람이 삐뚤어집니다. 그 아마 여러분들도 학교 다니실 때 좀 어렸을 때 느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부장님들이 이 부분은 제일 잘하실 텐데 아마 지역적으로도 이 지역은 굉장히 많은 소매치기, 범죄가 일어나기 때문에 가지 않았으면 좋은 지역이 있는데 생활하다 보면 그 지역이 가장 신선한 야채를 팔고요. 가장 값싼 물건을 살 수 있는 지역이라서 꼭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도 생깁니다. 상충되죠. 그러면 지부장님 입장에서는 통제를 위해서 야, 어느 마켓은 가면 안 돼. 딱 끊어버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단원들 가요. 직원들 갑니다. 왜? 거기 말고는 다른 솔루션이 안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긴다 그러면 A 마켓은 이러이러한 범죄의 유형이 위험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몇 명 이상이 가라. 또 갈 때 짐은 최소화시켜라. 또는 몇 시부터 몇 시에 이용하라. 라든지 할 수 있는 방안의 테두리를 정해주시고 오픈을 해주시면 오히려 실질적이고 따라갈 수 있는 규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부분들은 아마 지부장님들이 제일 잘하실 겁니다. 한국에서 받는 교육 중에서 대다수 또 안전교육의 거의 98%는 하지 말 겁니다.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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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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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마. 근데 이 부분을 그냥 따가서 현지에서 지부에서 규정을 만드시면 똑같습니다.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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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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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마. 그러면 아무것도 할 거 없고요. 할 일은 방 안에서 명상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부장님들이 현지 사정을 가장 잘 아시면서 만드실 안전 규정에는 가능하면 할 수 있는 방향, 또 할 수 있는 테두리를 명확히 정해 주시는 그런 규정을 만들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좀 해주세요. 네. 네,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어렵게 만드신 거를 누구나 같이 똑같은 방향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누구는 지부장님이시니까, 누구는 지부장님의 가장 친한 행정원이시니까, 누구는 현지에서 20년 동안 사셨던 직원이시니까, 이렇게 예외가 붙을 수 있는 규정은 결국 아무도 쓸 수 없는 규정입니다. 이런 규정이 없더라도 누군가 지킬 수 있는 규정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지부장님도 지킬 수 있는 항목이 돼야 되고요. 새로 간 단원들도 지킬 수 있는 항목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부장님이 본인이 생각할 때 이거는 너무 과한 거야, 쓸 수 없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런 건 두시면 안 됩니다. 단 그게 꼭 필요한 항목이면 본인이 지키실 수 있을 정도의 구체화된 그런 솔루션을 같이 제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거리 야간 버스 타지 마. 그러면 장거리에 계신 분들 수도에 올라오시면 어떻게 올라와야 되죠? 비행기를 타야 되나요? 어떤 방법이 있나요?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해봐 주셔야 돼요. 무조건 야간 장거리 버스에 범죄가 많아 그러니까 타지 마. 이거는 솔루션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같이 제공해 주시고 그 부분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같이 공유해 주시는 게 결국 현재 계신 노하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 주셔야지 정말 쓸 수 있는 규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부분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데요. 단순 행정 업무 가능하면 최소화해 주시고요. 모든 문구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말 쓸 수 있는 현실적인 효율적인 단어로 표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부와 지부 입장에서는 상호 간에 책임과 업무 분담을 명확히 표현해 주시고 지부 입장에서는 지부에 있는 지부장님 또는 의사결정권자가 안 계시는 상황에서는 누가 이 업무를 대신해서 결정할 건가에 대해서 꼭 명시해 주시는 그런 명문화된 기록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지부장님께 마침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작년에 스리랑카에 폭탄 테러가 나고 나서 제가 현지에 갔을 때 이렇게 책임과 업무 분담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한 파트에서 좀
오류가 났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평상시에는 지부장님이 어떤 명령을 내리시면 그것을 중간에서 봉사단원들이 받아서 현지 직원들에게 전파를 하고 그 업무의 실행 정도를 감독하시는 그런 일상적인 루틴한 업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부장님께서 만약에 부재 시에 그 단체도 부활절 테러 기간에 지부장님이 안 계셨던 그런 단체입니다. 또다시 지부장님이 안 계실 때 이런 상황이 생기면 현지인 직원 A가 지부장 역할을 대신한다라는 파트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중간에 있는 봉사단원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업무, 사업 업무는 내가 모든 걸 컨트롤해서 저 직원의 일을 감시했는데 갑자기 이게 위기 상황이 됐다고 내가 저 사람 말을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 바뀐 상황이 됐을 때 이것을 수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생겨요. 물론 이상적인 모습은 지부장님이 만들어 놓은 해결책이 맞습니다. 왜? 현지 직원은 현지 사정을 보다 빨리 할 수 있고 보다 명확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우리 봉사단원이나 이런 외부인들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이게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원들이 그것을 수용 못한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위기 상황에서 마찰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네, 이 부분도 고민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현지에 대한 지식만 많다 그래서 지부장님들의 업무를 위임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이고 이상적인 고민을 같이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 해결책이 안 되면 차라리 업무 분담이 또 다른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러한 단초도 됩니다. 그 부분도 지부장님들과 상의하실 때는 꼭 전파가 됐으면 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제 제가 준비한 모든 파트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작년에 교육받을 때 이 부분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혹시 간사님이 참여했던 교육에서 있었는지 제가 그 부분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네, 오차가 2004년도에 발표한 발표문에 보면 이 안전이라는 부분을 인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인권이라고 표현하면서 만약에 우리가 현지에 있는 현지인들에게 도움을 주러 갔을 때 우리 직원들의 인권, 즉 안전 문제를 등한시한다면 현지에서 우리의 도움을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결국 실망을 안겨줄 뿐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스스로가 이 현지의 피해자로서 남게 된다라는 이런 문구를 남겼거든요. 결국 우리 직원들의 안전이 우리 사업의 가장 시작점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을 표현하고 싶은 그런 문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시아협력기구도 굉장히 세계 각국의 다양한 부분에서 다양한 업무를 하시는 거로 보여지는데 아무쪼록 직원들, 단원들 모든 분들이 안전한 상황에서 목표하시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혹시 간사님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에서 열악한 상황에서 저희하고 2시간 동안 시간을 가지셨는데요.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제가 조금 더 설명드려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충분히 설명해 주셔서 네, 큰 도움이 되었고 이제 저희가 기존에 이제 안전에 관련한 매뉴얼은 있었지만 사실 이제 코로나 상황이 워낙 특수한 상황이고 사실 누구도 겪어보지 않은 상황이라 이제 저 본부에 있는 저도 그렇고 현장에 있는 지부장님이 의사 분이시긴 하지만 저희 안에도 이제 정해진 어떤 매뉴얼이나 어떤 행동 지침들이 사실 없어서 늘 고민이 많았는데 오늘 또 이렇게 교육해 주시고 또 지부장님과 함께 이렇게 듣고 같이 공감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저희도 이제 향후 지부장님과 오늘 교육 들은 내용 가지고 한 번 더 의논하면서 좀 매뉴얼을 만들어 보고 좀 누구든지 그 매뉴얼을 봤을 때 대처하고 따라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초반부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상황의 활동은 KCOC가 모든 걸 통제하기보다는 오히려 파견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현지 상황을 가지고 저희에게 오히려 건의를 해주실 필요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지 상황에 대한 정보도 저희 이건재 매니저님이나 권신영 매니저님께 많이 공유를 좀 해주시고요. 거기에 네. 따른
대처 방안도 먼저 공유해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간 2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남겨놨습니다.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필요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 또는 같이 고민해야 될 솔루션에 대해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